우리는 일본 영화를 볼 때 일본 영화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전에 소개했던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가 시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어쩌면 앞으로 영원히 일본 영화 같다라는 수식어를 만든 감독은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즈 야스지로입니다. 이 관점은 전적으로 영화 속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전공이 건축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지식은 한계가 있거든요. 오즈 야스지로의 대표적인 도쿄 이야기의 영화 속 공간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같이 살펴볼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오즈를 대표하는 영화 속 공간의 장치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다미 쇼트입니다. 하지만 서구 영화 비평가들은 오즈의 영화 속 공간 장치 중 풍경 쇼트를 높이 칩니다. 이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영화가 바로 도쿄 이야기입니다. 도쿄 이야기를 보시면 영화의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장면들이 갑자기 끼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 노부가 도쿄를 가는 장면에 갑자기 이런 공장 굴뚝이 등장하는 장면이요. 헐리우드는 장소가 바뀔 때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즈의 풍경 쇼트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서양의 영화 평론가들, 특히 프랑스의 평론가들에게 동양의 신비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의 일본 영화에서도 이러한 풍경 쇼트는 잘 활용됩니다. 고레에다 히로까지의 바닷마을 다이어리에도, 그리고 애니메이션인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도 이러한 풍경 쇼트들이 빈번히 사용되고 21세기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즈의 영화 속 공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다다미 쇼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다미 쇼트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카메라를 낮게 두고 찍는 방법이지요. 앞서 보여드린 8월의 크리스마스도 장화홍련에서도 카메라를 낮게 두고 찍는 로 포지션의 수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 이야기를 보시면 정말 대부분의 장면들을 로 포지션으로 찍습니다. 정말 집요할 정도로요. 왜 그럴까요? 저는 도쿄 이야기 속 공간을 보면서 한 가지 힌트를 찾았습니다. 도쿄 이야기의 대부분이 실내 세트 촬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영화가 제작된 시기요. 실내 세트 촬영의 장점은 야외 촬영과는 다르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향과 조명을 다 컨트롤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 일본의 상황을 생각하면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도쿄 이야기는 태평양 전쟁이 끝난 지 겨우 8년 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당시 일본은 영화 필름 한 컷도 함부로 쓸 수 없을 때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렇게 지금의 드라마 세트장처럼 카메라를 세트장 아래에서 내려놓고 촬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로 포지션으로 촬영을 하기가 쉬웠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오디오 로 포지션, 즉 다다미 쇼트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이유가 되지는 않겠죠? 이 그림은 일본의 전통 가옥에서 카메라 시각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사실 오디오의 다다미 쇼트는 바닥에 사람이 엎드려서 올려볼 때 시각에 가까운 것입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도계자라는 자세에 익숙해진 나라입니다. 이 자세는 오즈가 아닌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 속에도 많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서 저는 상상력을 한 푼 더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전범 국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닥에 엎드린 도계자의 시선을 서구 사회는 일본인들이 전쟁을 사과하는 시각으로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은 오즈의 도쿄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영화 제목에 도쿄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이 영화에서 도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도쿄 이야기에서 도쿄가 나오는 장면은 주인공 부부가 도쿄 시내를 관광할 때 이렇게 찻장 밖으로 보이는 장면에 도쿄가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그리고 전망대에서 잠깐 보이는 전경이 전부입니다. 도대체 오즈는 도쿄 이야기에서 도쿄를 왜 이렇게 그린 것일까요?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8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도쿄가 이 영화에서 그린 것처럼 전쟁의 피를 다 복구한 정상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이 시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서 같은 시기에 도쿄를 그린 영화를 한 편 들고 왔습니다. 바로 구로사와 아키라의 이키루입니다. 이 영화 속 도쿄는 제대로 도로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흙먼지가 날리고, 도쿄의 한쪽은 하수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비만 오면 엉망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영화에 비해서 오즈의 도쿄는 언제 이 땅에 전쟁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도록 깨끗한 현대적 도시로 표현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이 영화가 오즈, 아니 그 당시 일본인들이 끔찍했던 전쟁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기억을 삭제하고 싶은 소망이 투영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기억을 잊고 싶은 일본인들의 소망을 이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도쿄 이야기 후반에 가면 확실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동양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의 자식들이 전쟁에서 전사한 이야기를 마치 주변인들의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너무 담담하게 읊어댑니다. 그런데 이런 비인간적인 그들의 감정이 주인공 부부의 아내가 갑자기 급사하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것이 마치 일본인들의 보통적인 정서처럼 묘사가 되지요. 여기서 아내의 죽음은 그냥 보통의 일상처럼 이 영화에서 표현되고 있고, 그것이 절정에 오른 장면은 그녀의 가족들이 장례식 이후 너무나 아무런 감정적 고조 없이 일상의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입니다. 물론 여기서 갑자기 영화 말미에 등장한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잠깐 나옵니다. 이 영화의 정서를 그대로 읽어보면 일본인들은 모두 부처입니다. 마치 삶과 죽음의 고리를 다 이해하고 열반에 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쿄 이야기의 명성은 제대로 글로벌화가 진행되지 않은 시대에 잘못된 정보와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들의 소망이 결합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먼저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도쿄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서구사회는 일본 문화와 일본 영화가 동양의 어떤 신비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최근 디즈니 플러스에서 런칭한 슈곤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또 일본 전국시대가 신비로운 동양의 문화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내용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마치 서양 중세시대 왕권 쟁탈의 서사를 더해서 멋있게 묘사하려고 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본질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부하들을 할복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그의 어린 아이까지 같이 죽이고 그의 아내를 물건처럼 아무에게나 선물하는 전 근대적인 악습의 이야기가 본질입니다. 도쿄 이야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과장되었고 그 시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도록 조작된 쓰레기 영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서양의 평론가들이 금가루를 뿌렸네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